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1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ow Language Learned Chapter 2 Page 54 Relative Clause 파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형태소의 그 발달 과정, 또 negation과 question, possessive determiners의 발달 과정을 보았었는데 즉 스테이지 1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성된 모습의 그러한 각각의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았었죠. 자, 오늘은 이 관계절을 볼 텐데 이 관계절에 대한 연구는 일단 타입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즉 우리 관계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같이 이 관계절을 이끌어내는 그 선행사의 그 원래 있었던 위치에 따라서 이 relative clause의 타입들을 나누잖아요. 즉 왼편을 보면 subject, 즉 주어 자리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그 subject relative clause가 있죠. 예를 들자면 the girl who was sick went home에서 who와 같은 이런 relative pronoun 또 relative clause가 있죠. The direct object의 역할을 하는 relative pronoun, 즉 the story that I read was long, 그래서 that과 같은 relative pronoun으로 이끌어지는 relative clause가 있죠. 또 세 번째, the man whom Susan gave the present to was happy와 같이 to라는 이 간접 목적어를 이끌어내는 이 to 다음에 나오는 간접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여지는 이제 whom 이하의 이런 relative clause. 또 네 번째, that John was talking about 에서 about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그 요소를 대신해서 쓰여지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나온 relative clause. 또 마지막에서 두 번째 whose father와 같이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또 마지막에 the person that Susan is taller than is Mary와 같이 자 comparison comparison 구문을 포함하는 이제 relative clause 이러한 다양한 relative clause 타입들로 나누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나 아니면 문법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어떤 것이 L2 러너에게 있어서 더 좀 쉬운 그러한 relative clause 타입으로 분류되는지를 봤더니 지금 위에 나오는 이제 relative clause를 배운 학생들은 하단에 있는 그 이하의 relative clause를 쉽게 access 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이제 하단의 요소들을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좀 어려운 relative clause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려운 하단의 레벨을 배운 학생들은 그 위 상단의 relative clause는 이미 학습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possessive relative clause, I know the woman whose father is visiting과 같은 이런 relative clause를 알고 있는 학생은 이 학생의 그 관계절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적어도 그 앞에 레벨, 즉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나 목적 direct object이건 indirect object이건 또는 object of preposition이건 이런 목적어의 그 명사 자리에서 나온 이 목적격 관계절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첫 번째 주격 관계절에만 주로 거의 대부분 쓰는 학습자를 우리가 발견해낸다면 그 학습자는 이제 그 이하, 즉 object, 목적격 관계절이나 아니면 소유격 관계절 또는 비교에 나오는 그 목적어를 대신하는 관계절은 아직 러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러한 이런 타입의 그 relative clause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웠습니까? 즉 이런 순서대로 배우죠. 즉 제일 위에 subject 용법 relative clause에 있어서 주격 관계절에 대해서 먼저 배우죠. 그리고
목적 관계절에 대해서 그 다음 노출을 시키고 또 좀 어려운 타입으로 아는 것이 제일 하단에 possessive 이러한 relative clause는 그 후반부에 소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절을 가르칠 때 그 교실 수업에서 제시되는 순서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이런 연구 결과 relative clause를 어떤 식으로 그 difficulty 레벨을 학습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적어 놨어요. 첫 번째는 이 모국어에 특정한 영어의 관계절 타입이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특정한 관계절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가 어렵게 느끼겠죠. 또 두 번째는 이 관계절을 만드는 양식이 완전히 영어와는 다른 그런 모국어 백그라운드의 화자일 경우에는 어떨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겠죠. 뭐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즉 어순에 있어서 우리는 포스트 모디파이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relative clause라는 것은 뒤에서 앞에 선행사를 꾸미는 포스트 모디파이어 역할을 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어는 프리 모디파이어죠. 즉 아름답고 풍성한 뭐 그 꽃과 같이 뭐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관계절을 만드는 양식이 다르죠.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내서 그 과제로 낸 그러한 데이터 중에서도 관계절 학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힌 학생들도 있었어요. 와 같이 different way of forming relative clause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avoidance strategy를 쓰는 경우도 많다. 즉 아예 관계절을 쓰지 않는 거죠. 관계절을 쓰지 않는 그런 회피 전략을 학습자가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첫 번째 써놓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로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걸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제시된 그러한 여러 타입 중에 특정 타입을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학습자들의 백그라운드를 구성하는 그런 모국어 그 구조들도 이제 교사로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제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별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머니의 언어 또는 아버지의 그 모국어가 이제 다른 학생들이 자리에 교실이라는 자리에 와서 영어를 배울 때는 그러한 이제 분포도에 있어서 몇몇 안 되는 학생들의 모국어 백그라운드까지도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규칙 과거는 어떤 식으로 학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불규칙 과거 시제는 불규칙형 그 자체로 먼저 학습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즉, we went to school every day의 went to와 we spoke Spanish의 spoke. 이 go의 불규칙형 went와 speak의 불규칙형 spoke라는 이 과거 시제 폼은 이대로 그 자체로 학습이 됩니다. 그 후에 배워지는 것은 이제 ed 규칙형을 붙이는 그러한 규칙이 학습이 되면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세 번째 적어놓은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ed를 불규칙형이 나타나야 하는 그 동사의 끝에 overgeneralize 즉 과대 적용시켜서 붙이는 거죠. 즉 my sister catched a big fish와 같이 이 ed를 과대 적용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자 이런 catched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건 fossilize 되는 거죠. 화석화되는 현상으로 남아버리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렇죠? 즉
규칙형으로 붙여야 하는 ed 폼이 있고 불규칙형으로 남아있는 불규칙형을 갖고 있는 그런 과거 시제의 형태를 나누어 알게 되면서 즉 catched는 뭘로 다시 발전이 될까요? cut. 그렇죠? 불규칙형인 그 자체의 cut로 발전이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 L1 acquisition에서도 이 과거 시제 배우는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났었죠. 즉 어린아이들이 모국어의 그 불규칙형을 배워나갈 때 처음에는 불규칙형 그 자체로 받아들이다가 그 다음 ed를 붙이는 그렇죠. 그 과대 적용을 시키고 그 후에는 ed형과 불규칙형을 따로 구별해서 이제 제대로 습득을 해내는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자, L2 learning에 있어서도 이 past tense forms of irregular verbs도 같은 동일한 그런 모드를 스테이지를 거쳐서 그 정확한 폼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Second Language Learning에서 각 요소들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배우게 되는지 그 세부적인 파트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보캐블러리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어휘는 그 러너빌리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까? 즉 어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 같은가를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는 frequency예요. 빈도수. 즉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그 언어는 런업을 해진다. 자, 이거는 맞는 말 같죠. 즉 어떤 단어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frequent하게 만나게 되면 그 단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높아지죠. 자, 이거는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은 그냥 빈도수만 많아진다고 배워지는가? 그건 아니죠. 즉 빈도수가 이때 meaningful 어떤 컨텍스트에서 즉 의미 있는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두 번째 적어놨듯이 many meaningful encounters with a new word. 이렇게 많은 이런 meaningful한 컨텍스트에서 새로운 단어를 자꾸만 만나야 인카운터도 되어야지 그것이 확실히 장기 기억 속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육적으로 어떤 단어를 무조건 많이 들려주는 것보다는 meaningful 컨텍스트에서 그 단어를 들려주고 그 단어에 접촉이 되게끔 해주어야 그 단어가 기억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어휘 학습에 있어서 빈도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환경 내에서 그 단어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것이 그 어휘 학습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워드 파워를 어떤 식으로 인크리스 할 수 있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본인의 워드 파워를 인크리스 하도록 노력했나 여기 나온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는 본인 자신의 어떠한 노하우가 있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크라센 같은 경우는 The best source of vocabulary growth is reading for pleasure라고 했어요. 즉 즐거움을 위한 읽기. 그냥 읽기를 통해서 vocabulary의 향상이 뚜렷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reading for academic purpose가 아니라 즉 학문적 목적을 위한 읽기가 아니라 정말 reading for pleasure예요. 즐거움을 위한 읽기. 그래서 어떠한 읽기 자료라도 많은 읽기를 통해서 이제 어휘력이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의 그 개인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죠. 즉 읽기를 통해서 많은 어휘력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는데, 자, 그러나 이제 이 그냥 reading for pleasure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편식을 하듯이 편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즉 장르의 편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소설책류만 읽고 또 어떤 러너들은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학 분야만 읽는다면 그 특정 그 장르에서 쓰이는 vocabulary 파워는 increase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즉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이런 vocabulary의 파워를
신장시키는 데는 이제 reading for pleasure가 좀 이렇게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reading for pleasure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기본 어휘 수는 한 2000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 words. 그리고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단어를 그러니까 guessing을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또는 사전을 이렇게 보지 않고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단어 실력이 되려면 그 텍스트의 한 95%는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guessing을 편안하게 하고 딕셔너리를 보지 않아도 그 텍스트를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reading for pleasure를 할 때 그렇게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95%의 그 텍스트 내의 보캐블러리를 다 알면서 읽어 내려갈 만한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reading for pleasure가 굉장히 좋은 보캐블러리 신장의 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이 교육시킬 때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아이들에게 다독을 시키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장르를 이렇게 여러 장르를 읽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reading for pleasure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학자들이 말했듯이 productive task를 통해서 또는 activity를 통해서 vocabulary development를 좀 발전시켜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activity나 task는 다양한 어휘 신장 task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신문이나 여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크로스워드 퍼즐을 푼다든지 등등, 또는 뭐 워드 카드 뭐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게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태스크를 줘서 그 태스크를 통해서 어휘력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이 태스크가 아주 결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교재 뭐 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성장 과정 중에 집에서 했던 태스크, 뭐 학습지도 좋고요, 아니면 뭐 게임도 좋고요. 또는 교실 수업에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보캐블러리와 관련된 프로젝트, 이런 모든 것들이 보캐블러리 디벨롭먼트에 도움을 주는 액티비티였을 거예요. 또 마지막에 적어놨듯이 여러 스트래러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 즉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스트래러지, 전략을 쓰는 것도 이 워드 파워를 인크리즈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노트북에 뭔가 모르는 단어를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딕셔너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배운 단어를 복습한다든지,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하는 스트래러지죠. 노트북에 노트 테이킹을 하고 사전을 찾아보고 배운 단어를 복습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워드 파워를 신장시키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워드 파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 또는 제안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러분 과제가 본인의 이 단어 신장을 위해서 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에 이 기본적인 학자들의 이런 서제스천도 생각해 보고, 더하기 이제 여러분의 어떠한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들을 한 문단으로 짤막하게 써보면서 본인의 이 보캐블러리 그로스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오늘 과제입니다.